박헌영은 누구인가? 해방 직후 나타난 인물.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왕의 항복 방송 소리가 들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왕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옵니다.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항복. 35년 식민 지배의 종말. 그 순간 전남 광주의 한 벽돌 공장. 땀과 흙먼지로 뒤덮인 한 남자가 고개를 듭니다. 박헌영.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받는 격으로 해방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찰시루떡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단 4일 만에 이 남자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자로 떠오릅니다. 이승만도 김구도 심지어 김일성도 아닌 박헌영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이긴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 박헌영은 누구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벽돌 공장 노동자.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일제경찰의 수배자 명단 맨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조선공산당 핵심 인물, 박헌영 당시 45세. 그는 이미 20년 넘게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1920년 20의 나이로 상하이로 건너가 고려공산당에 입당.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 핵심 멤버입니다. 동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며 합법적 공간에서 비합법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은 가혹했습니다. 1927년 신의주 재판소. 박헌영은 재판정에서 자신의 안경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공산주의의 목적은 해방의 정의와 실현이다. 일본 경찰이 달려들어 그를 끌어냈습니다.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추록 후에도 체포, 투옥, 석방이 반복되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하자 그는 지하로 잠적했습니다. 가명을 쓰고 벽돌 공장 노동자로 위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5년 8월 15일 서울거리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 박헌영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아직 상황 파악에 허둥대고 있을 때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조선공산당을 재건해야 한다. 1945년 8월 서울로 향하는 목탄 트럭.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낡은 트럭이 있었습니다. 8월 17일 밤 8시. 광주 동구대인동. 전남 건국준비위원회 사무실 앞에 낡은 목탄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건준 전남지부 간부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트럭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박헌영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태워주십시오. 건준 간부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지하에서 활동했던 그는 이미 전설 속의 인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를 태웠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전주에 들러 막 추록한 동지 김삼룡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새벽 서울. 1945년 8월의 서울 전경. 해방된 조선의 수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인들은 황급히 짐을 싸고 있었고 조선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가 이 나라를 이끌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미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38선 이북에만 있었습니다. 권력의 공백.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박헌영은 그 공백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경성 콤그룹의 재회. 서울에 도착한 박헌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동지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일제에 의해 투옥되어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관술, 이현상, 이주아 등. 이들은 경성 콤그룹이라 불리는 비밀 조직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조선공산당이 일제에 의해 완전히 괴멸되었을 때 소수의 당원들이 지하에서 비밀리에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경성 콤그룹. 박헌영은 그 조직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8월 20일 서울 어느 집의 작은 방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헌영, 김삼룡, 이관술, 이현상.
20년 가까이 일제와 싸워온 베테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조선공산당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쟁자들의 등장했습니다. 8월 16일, 박헌영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날, 서울 장안빌딩에서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영, 정백, 조동호, 리승엽. 이들 역시 조선공산당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헌영과는 다른 파벌이었습니다. 이들은 장안파 공산당을 결성했습니다. 같은 공산당인데 왜 두 개가 생긴 걸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가? 장안파는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먼저 있었다. 우리가 먼저 당을 재건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장안파 구성원 대부분은 1940년대 초반 일제의 탄압을 피해 운동을 그만두거나 전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박헌영과 경성 콤그룹은 어땠을까요? 해방의 순간까지 지하에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고문당하면서도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정통성 싸움에서 박헌영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며칠 안 가서 장안파의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 박헌영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조동호, 리승엽. 결국 9월 11일 두 파벌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들의 조선공산당 재건이 시작되었죠. 당의 총비서에는 당연히 박헌영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운형과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박헌영에게는 더 큰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여운형. 좌익 진영의 또 다른 거물. 중도 좌파의 상징적 인물. 여운형은 해방 직전인 8월 15일 조선 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넘겨받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건주는 좌우를 아우르는 대중 조직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145개 지부를 두었고 회원 수는 무려 수십만 명. 박헌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건준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운형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없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회의 장면 재현. 박헌영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건준에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장악하자. 8월 20일 전후 박헌영과 경성 콤그룹 인사들이 건준에 합류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운형을 도와 나라를 세운다는 명분. 하지만 실제로는 건준을 공산당의 조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운형은 처음엔 환영했습니다. 박헌영의 조직력과 경험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헌영과 재건파는 여운형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여운형에 대한 테러까지 발생했습니다. 누가 시킨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운형과 박헌영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과거 상하이 시절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 하지만 이제는 권력을 두고 싸우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1945년 8월의 문서들. 8월 20일, 박헌영은 역사적인 문서를 발표합니다.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 일명 8월 태제. 이 문서는 조선공산당의 정치 노선을 담은 청사진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무슨 말일까요? 박헌영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지금 당장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일본 제국주의를 완전히 몰아내고 친일파를 숙청하고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야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8월 태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소자본가와 민족주의 자본가는 우리의 동지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헌영은 좌우 합작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전술적 제스처였을까요? 역사는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급속한 세력 확장이 되었습니다. 9월 11일 조선공산당 공식 재건. 박헌영은 총비서로 취임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폭발적인 세력 확장이 되었습니다. 9월 말 당원수 약 4,000명. 10월 말 약 1만 2천 명.
11월 말 약 2만 명. 단 3개월 만에 5배 증가. 게다가 반개 조직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 왜 이렇게 빨리 성장했을까요? 첫째, 조직력. 박헌영과 경성콤그룹은 20년 가까이 지하 조직을 운영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선전하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둘째, 시대적 분위기. 1945년 해방 직후 전 세계적으로 좌익 사상이 대세였습니다.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고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지식인이면 당연히 좌익이지.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셋째, 민중의 열망. 해방된 조선 민중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토지. 일제시대에 빼앗긴 땅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조선 공산당은 외쳤습니다. 토지를 농민에게. 이 구호는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조선공산당 선전자료. 조선공산당의 기관지 해방일보가 창간되었습니다. 발행부수가 급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공산당 지부가 생겨났습니다. 1945년 가을 박헌영은 해방 조선 최대의 권력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승만은 아직 미국에 있었습니다. 김구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군 소좌 계급장을 달고 평양에 막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박헌영은 이미 서울에서 수십만 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민공화국의 선포. 1945년 9월 6일 인민공화국 선포식. 9월 6일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본인 동의 없이.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 본인 동의 없이. 그리고 여러 장관들 명단에 박헌영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승만도 김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운형은 좌우 모두를 아우르는 정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헌영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운형의 인공을 자신의 조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미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정 사령관 존하지 중장은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법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인공은 출범하자마자 위기에 빠졌습니다. 박헌영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미군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미군정과의 줄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가을 서울거리. 박헌영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군정에 협조해야 합법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정이 자신들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박헌영은 미군정에 협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미군정도 처음엔 공산당을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좌익 세력을 활용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미묘한 줄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 통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선을 5년간 신탁 통치한다. 조선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우익은 즉각 반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위해 싸웠는데 또다시 외국의 지배를 받는다고? 좌익은 처음엔 반탁이었다가 소련의 지시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탁 통치는 독립을 위한 과정이다. 찬탁. 이 순간부터 좌우 대립이 극도로 심화되었습니다. 박헌영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1946년 초 서울거리. 1946년 박헌영에게 최악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찬탁 입장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이 소련의 앞잡이다. 미군정도 점점 공산당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대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공산당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1946년 5월 박헌영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터집니다.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벌어집니다. 5월 8일 미군정 경찰이 소공동의 한 건물을 급습했습니다. 조선 정판사. 일제시대 조선은행 집회를 찍던 인쇄소. 해방 후 조선 공산당이 이 건물을 접수해서 본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정은 발표했습니다.
조선 공산당이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 경제를 교란시켰다. 박헌영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조작이다. 우리는 위조 지폐를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공산당 간부들이 대거 체포되었습니다. 이관술, 권오직, 박헌영에게도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1946년 여름 지하로 잠적하는 박헌영. 1946년 9월 6일 해방 정확히 1년 후 박헌영은 지하로 숨었습니다. 1년 전 해방 조선 최대의 권력자, 이제는 수배자. 그는 몇 달간 서울 곳곳을 숨어 다니다가 결국 1946년 말 38선을 넘어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박헌영 사진.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받는 격으로 해방을 맞이했다.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 찰시루떡을 손에 쥐는가 싶었습니다. 단 4일 만에 조선 공산당을 재건하고 단 3개월 만에 수십만 명을 조직하고 해방 조선의 주인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위조 지폐 사건. 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박헌영이 위조 지폐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미군정의 정치 공작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